네, 이번 영상에서는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음식 섭취를 제한하여 연령과 신장에 비해 체중을 최소한의 정상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신경성 식욕부진, 즉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 즉 거식증. 체중과 체형을 보는 방식의 왜곡, 자기평가에 과대한 영향, 그렇죠? 현재 낮은 체중의 심각성을 부정합니다. 네. 요새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증상이죠. 자, 그리고 52번 한번 보세요. 폭식 장애와 신경성 폭식증의 차이 2018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자, 단시간 약 2시간 정도 이내 일반인들의 시기보다 명백히 많은 양을 먹고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음식물을 토해내고 또는 설사약이나 이뇨제를 남용하고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자, 체중과 체형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을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동안 일어나야만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신경성 폭식증, 자,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1회 이상 이런 모습이 보이고 3개월 동안 이렇게 관찰이 되면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하는데 자, 비슷한 증상이지만 폭식을 일삼고 고통을 경험하지만 자, 음식을 토하는 보상 행동을 하지 않고 역시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동안 일어나면 폭식 장애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예. 이래서 시험에 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이건 저라도 시험에 낼 것 같아요. 자, 보상이라고 했죠. 보상. 예. 보상이라는 게 뭘까요? 자, 보상 행동인 구토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폭식 장애와 그냥 그냥 폭식증하고 폭식 장애가 나뉜다는 거, 요거 두 개가 나뉜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말하자면 이 보상 행동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물론 구토가 좋은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자, 보상 행동은 보상을 받는 행동입니다. 구토는 힘들고 괴롭지만 이거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애라고 했잖아요. 장애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장애. 너무 힘들어요. 보상 행동이 없어야 장애입니다. 그래서 구토 행위가 보이면 그거는 장애가 아니라 폭식증이 되는 겁니다. 기간이 똑같아요.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동안 되면 일단 이 사람은 신경성 폭식증 아니면 폭식 장애예요. 뭘로 그걸 판가름할 수 있어요? 구토 행동, 그쵸? 이 구토라는 보상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내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쵸? 이 문제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 폭식 장애 비스무리하게 구토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신경성 폭식증이냐 폭식 장애냐를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섭식 장애가 조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래서 유난히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랬는데 정말 딱 한 문제에 보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어요. 근데 청소년 상담사하고 다른 뭐 임상심리사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얘네가 새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문제를 갖다가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폭식장애와 신경성 폭식증의 차이 알아두시고요. 53번. 먹지 못하는 영양분이 없는 물건을 한 달 이상 먹으면 이것을 이식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식증. 이런 거 없는 것 같죠? 네. 자, 가정 경제의 빈곤, 부모의 무관심, 아동의 발달 지체 등과 관련이 되고요. 열쇠나 뭐 주사위나 이런 거를 삼키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4번.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위장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식도나 구강 내로 역류시켜서 다시 씹어 삼키는 행동을 보인다. 반추장애라고 하는데요. 반추라는 거는 소나 초식동물들이 되새김질 하는 거, 그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몸통이나 목을 움직이고 막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만족을 느껴요. 반추장애. 불편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 이들이고 주로 아동들입니다. 자, 그리고 55번.
수면 장애들인데요. 수면에 곤란이 있는 정상 수면이 아닌 경우를 말하며 불면 장애, 과다 수면 장애, 수면 발작증, 호흡 관련 수면 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수면 이상증, 말도 길어요, 초조성 다리 증후군, 물질 약물 유도성 수면 장애, 길죠. 네, 등을 다 합해서 수면 각성 장애라고 합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고 낮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심각한 장애를 받는 경우 우리 불면증이라고 불면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자, 56번. 불면장애와 반대로 과도한 졸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겪는인데 또 오타가 나 있네요. 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과다수면장애라고 합니다. 기면증하고 다릅니다. 과다수면. 기면증은 57번에서 말할 거예요. 자, 7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했는데도 졸리고 같은 날에 반복적으로 자거나 잠에 빠져드는 증상. 정말 심하게 많이 자는 거죠. 9시간 이상 잠을 자고 갑자기 깨어난 후에는 충분히 각성하지 못해서 막 잠에 덜 깨서 횡설수설 휘몽사몽하고, 자, 매주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자,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서 과다수면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는요, 함부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몇 달에 걸친 관찰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는 함부로 진단을 내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자, 이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고 주간에 졸음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5에서 10%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며 원인은 다른 정신장애, 약물, 신체적 질병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으면 1차성 과다수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57번. 이게 이제 수면 발작증, 기면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하도 특이하니까 TV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낮에 깨 있다가 갑자기 발작하듯이 이렇게 잠을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졸음을 느껴 잠에 빠지는 경우를 수면 발작증 또는 기면증이라고 한다.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잠인 렘 수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수면의 시작과 끝에 환각과 수면 마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못 깨어나고 이상한 거 보는 거죠. 자, 수면 발작이 일어나면 갑자기 막 크게 웃거나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것 같은 격렬한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운동 근육이 이완돼서 쓰러질 것 같이 휘청휘청 하는 모습을 탄력 발작이라고 합니다. 전에 TV에 이런 학생이 하나 나왔어요. 기면증이 있는 학생이 나왔는데 학교에서도 그냥 잠이 들어버리니까 선생님이 막 얘를 혼내고 깨우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입니다. 그렇죠? 수면 발작증, 기면증이잖아요. 뭐 장애란 이름이 안 붙긴 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뭐 장애라기보다는. 이해를 해주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58번. 수면 중에 호흡 장애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호흡 관련 수면 장애라고 하고요. 호흡 관련 수면 장애. 수면 도중에 기도가 막혀 5번 이상 무호흡이나 호흡 저하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폐색성, 막혔다는 말이죠.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 및 호흡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기도에 막힘은 없지만 신경학적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수면 중에 5번 이상의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경우를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고요. 수면 중에 호흡 기능이 저하되면서 동맥의 이산화탄소 수준이 증가하는 현상을 수면 관련 환기 저하증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코에다 막 이렇게 끼우고 자게 하는 거 막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상담사가 진단 내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자, 59번부터는 이제 문제 내기 쉬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문제도 밑에 나가서 풀어볼 건데요. 일단 볼게요. 이 개념을 먼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강력한 성적 충동과 함께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별나고 괴이한 비정상적인 상상, 대상,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모든 이 성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뭘까요? 자, 이러한 성적 행동, 성적 충동, 환상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끈질기게 반복돼야 되고요.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정상 생활을 방해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네, 성도착 장애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장애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으러 가야 됩니다. 자,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노출장애, 다른 사람의 옷을 벗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려고 하는 관음증, 그쵸? 동의하지 않는 이에게 성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문지르고 체포 염려가 없는 대중교통, 붐비는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와 애정관계를 맺는 상상을 하는 접촉 마찰 장애, 사춘기 이전 소아를 대상으로 이건 죽여야죠. 이건 뭐 장애고 나발이고 그냥 죽여야죠. 위협과 폭력 등을 행사하여 근친 강간의 위험도 있는 아동 성애 장애, 굴욕이나 매질을 당하는 성적 흥분을 찾는 성적 피학 장애,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굴욕감을 주는 성적 가학 장애, 무생물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애물 장애, 예, 성적 흥분을 위해서 이성의 옷을 입는 의상 전환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으시죠? 네, 상담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십니다. 이때는 내담자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 될수록 냉정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냥 다 갖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본인의 생물학적 60번 보세요. 본인의 생물학적 성이나 성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끼거나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성불편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성불편증은 성정체감 장애라고 부르다가 DSM-5에서 성불편증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나 쉽게 보이잖아요. 이따 저 밑에서 다음 영상에 아마 되겠지만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렇게 말을 꼬을 수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실 거예요. 자, 61번 보겠습니다. 부모나 선생 등의 권위적인 대상을 적대시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만 또래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어른만 미워하는 거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거 안 합니다. 자, 이것을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합니다. 애들하고는 잘 지내요. 예, 선생님 어른들만 싫어하는 거. 자, 그리고 62번. 자,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말,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말, 공격적입니다. 자,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서 심각한 파괴적 행동을 보이고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공격적인 행위와 재산 및 기물 파괴 행동이 자꾸 일어나고 직업 못 갖겠죠. 학교 못 다니겠죠. 직업 상실, 학교 적응 곤란. 이런 사람을 누가 참고 살겠어요? 이혼, 대인관계 문제 생기고 사고 치죠. 예, 사고 또 병원에 가겠죠. 입원 등 일어나는 것을 간헐성 폭발적 장애라고 합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자, 63번은요. 시험의 단골 소재입니다. 왜냐? 헷갈리거든요. 자, 63번 한번 보세요. 지나친 공격성, 타인을 해치고 자신이나 남의 물건을 파괴하고 시기, 도둑질, 규칙 어기고 행동의 이런 해로움들이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고 품행장애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심할까요? 네, 품행장애가 훨씬 심합니다. 품행장애는 18세 이전에는, 18세가 되기 전에는 17세까지는 진단받지 않습니다. 왜? 그전에는 이거를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 카테고리에 넣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8세 이상의 경우 여기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면 품행장애를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살을 기준으로 그 전에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무단결석하고 가출하고 거짓말하고 절도 방화, 고의적 기물 파괴 뭐 이런 게 보이면 어리잖아요. 그쵸?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17살까지는 그렇게 봐줘요. 그런데 18살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고치지 않고 더 심한 게 추가가 되면 그때는 품행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얘가 너무나 문제행동을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일단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분류를 해놓고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반드시 품행장애로 가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잡아주고 하면 좀 마일드해지면서 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겠고, 또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에 머물렀지 품행장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문제내기 좋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8세부터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예, 반사회성 인격장애던가 아니면 품행장애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심하면 품행장애고 17세까지는 예, 이 품행장애로 진단하지 않게 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75번 하고요. 91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되느냐. 예, 75번과 예, 9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조금 더, 예, 좀 감이 잡히신다고 할까요? 네, 그럴 겁니다. 91번 밑으로 쭉 가면은, 써놨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따가. 이 영상은 아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4번으로 넘어가면, 자, 방화증입니다.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지를 못해요. 아, 정말 그쵸? 네, 자, 방화를 합니다. 방화를 하고 불을 지르기 전에 긴장과 흥분을 느끼고 불을 지르는 것을 보며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데 이게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력 장애가 아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방화가 아니어야 돼요. 품행장애, 조증 상태,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장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반복적 방화 행위를 방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단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65번.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방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이걸 도벽증이라고 하는데요. 야, 방화증도 그렇고 도벽증도 그렇고 희한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예. 그 긴장과 흥분이 정말 극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 거고 도벽증 같은 경우는 정말 웃기는 게 막 비싼 거 이런 걸 훔쳐놓고 그거를 오히려 방치하고 버리기도 하고 함부로 취급을 해요. 도둑질을 하는 그 물건 훔치는 행위 자체에 쾌락을 느끼는 거지 물건의 가치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 야, 참, 환장하죠? 네. 자,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 등과 같은 물질이나 약물을 복용하여 생기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물질 관련 장애라고 합니다. 아, 전 이런 게 좋아요. 말 쉽잖아요. 10가지 중독성 물질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흡입제, 아펜류, 흥분제, 환각제, 대마개, 칸나비스,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그리고 이것도 저도 안 되면 기타 물질로 넣습니다. 67번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67번 보세요. 특정한 물질의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물질 사용 장애라고 한다. 그쵸? 자, 이 물질 의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질 의존은 특정한 물질을 반복 사용해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만 같은 효과를 얻는 내성이 생기고 물질을 끊으면 고통스러운 경우를 물질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 남용은 뭐냐? 남용. 물질의 과도한 섭취로 일상생활이 안 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그게 또 반복이 되면 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속적이고 과도한 물질 복용으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 변화. 그쵸?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물질 유도 장애입니다. 물질 복용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증상은 물질 중독. 물질 금단은 뭐냐? 금단 증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질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물질 복용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정신장애들 있죠. 물질 유도성 선망, 치매, 정신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다 합쳐서 물질 약물 유도성 정신장애라고 한답니다. 말이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우, 전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뭐 이상한 말 갖다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차라리 공부하긴 편한 것 같아요. 자, 알코올 관련 장애입니다. 자, 무조건 우리는 저 사람 알코올 중독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일 뿐 상투적인 표현은 그냥 같이 써주되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알코올 관련 장애에는요,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서 의존과 남용 이야기 했잖아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잘 나와요. 알코올 의존의 4단계
1번 전 알코올 단계. 사교적인 목적으로 음주 알코올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만 머무르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전도 단계. 술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음주를 작게 합니다. 자주 하고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자주 과음하고 필름이 끊겨요. 망각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결정적 단계. 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만성이 됩니다. 만성 단계. 알코올에 대한 내성, 심한 금단 증상, 영양실조, 신체적 질병, 생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알코올 남용이란 잦은 과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지 무조건 제 알코올 중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르샤코프 증후군이 있어요. 자, 69번 한번 보세요. 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죠. 알코올 중독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단 말이 어눌해지죠. 몸 제대로 못 가누죠. 불분명한 말투, 운동조정 장애, 걸음 못 걷죠. 불안정한 걸음, 안구진탕, 집중력 및 기억력 손상, 혼미 또는 혼수 이런 것들 중에 한 개의 증상을 보이고요. 자,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자, 건망증, 기억력장애, 작어증,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게 특징이고요. 지속적인 알코올 사용에 의해서 망가진 중추신경계 때문에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알코올을 일단 중단은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감퇴될 때 전형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를 했을 때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거의 절정에 이르른다고요. 못 봐준다고 하죠. 그런데 한 4, 5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 시기를 넘겨야 되는 거고 급성 금단기가 지난 후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할 이야기가 슬슬 나오네요. 성격장애, 인격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 어긋한이 아니라 어긋난 부적응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고 문화적 기준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 퍼스널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자, 이 인격장애, 성격장애라는 건 뭐냐면요. 그쵸?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함께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장애는 못 고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인격장애, 성격장애는요, 완화될 수는 있어요. 아까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노력을 해서 어떻게 좀 적응하고 살 수 있게 하기는 하지만 완치가 되거나 이렇게 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또 캐릭터 디스오더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맞는 말이고요. 성격장애, 인격장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A군, B군, C군을 다 알아둬야 됩니다. 골치 아프죠? 네. 하지만 이거를 면접에서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네, 70번과 7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격장애는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함께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99.9%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요. 아동기부터 점진적으로 형성이 되고 임상적 증후군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71번 바로 넘어가서 보세요. 자, A군 나옵니다. A군에 속하는 성격장애는 특이하고 괴짜스럽습니다. 타인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 편집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까지가 A군입니다. 일단 의심하니까 편집성이고요.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제한된 정서적 표현은 이 분열성입니다. 분열성. 그리고 가까운 관계의 수용을 하지 못하고 관계성의 수용 부족,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고 아주 희한한 행동을 보입니다. 별난 행동을 보이는 게 분열됐습니다. 분열형입니다. 그 다음 B군은요. B군으로 넘어가면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B군은 자, 일단 반사활성, 경계성, 히스테리성, 자기애성입니다. 자, 어째서 그러냐? 자, B군 성격장애.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와 무시,
그게 나온 게 이제 반사회성이죠. 반사회성. 대인관계, 자기 이미지, 정서의 불안정성 및 충동성이 경계성 성격장애고요. 경계성 모두 맞습니다. 둘 다 쓰는 말입니다. 보더라인이고요. 과도한 정서성과 관심사항 찾기, 관심사항에 홀릭하는 게 히스테리성이고요. 연극성이라고도 하죠. 연극성, 히스테리성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인 사람들 많아요. 네, 환장합니다. 네, 연극성, 연극성, 히스테리성 같은 말이고요. 자, 초록색. 그리고 네, 과장하고 감탄하는 거를 갈구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그 관심이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최고여야 돼요. 이게 공감을 못하면서 그걸 바라니까 얼마나 재수없어요. 이게 자기애성 성격장애이고요. 자, 이렇게 B군입니다.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그리고 C군으로 넘어갑니다. 자,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입니다.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적 성격장애이고, 자, 사회적인 금지, 부적절한 느낌, 부적절한 평가에 대한 게 회피성. 그거에 대한 과민 반응. 보살핌에 대한 과도한 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복종적인 행동을 하고, 이별에 대해서 공포해서 징징대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 의존성 성격장애죠. 규율, 완벽성, 통제에 열중하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이 A군과 B군과 C군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라서,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쵸?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영상 시작하면서 이 성격장애들에 대한 정의를 쫙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